쑥밭이 되어버린 200년 전 마을. 외금강 회양고을에 온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 많다고 해서 온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요. 이 마을은 오랜 옛날부터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제사 며칠 전부터 동네 사람들은 쌀을 빻아 떡을 만들고 술도 빚고 금강산에서 나는 갖가지 나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삿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당산나무 밑으로 모였답니다. 그리고는 동네 어귀에 있는 선앙당 당산나무 앞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야 올해에도 풍년이 들고 잡병에 걸리지 않는 법이란다. 마을 어른들은 철 모르는 아이들에게 곧잘 제사 지내는 까닭을 말해주곤 하였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제삿날만 다가오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해고, 올해도 잊지 않고 또 오셨구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젊은 처녀는 몇 해 전부터 줄곧 제삿날을 며칠 앞두고는 어김없이 찾아왔지요. 처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일을 거들었어요. 처녀의 음식 솜씨는 매우 뛰어났지요. 온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드는 처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낯선 처녀를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생각하였어요. 처녀가 이렇게 찾아오기를 10여 년, 이젠 낯이 익을 대로 익었답니다. 처녀가 제사 때마다 찾아오면 모두들 먼 친척이 오는 것처럼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처녀가 와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올해도 제사 때가 다가오자 처녀가 찾아와 마을 일을 도와주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었지요. 허허, 처녀가 해마다 이렇게 일손을 거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마우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처녀는 겸연쩍어하며 할아버지 말에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처녀는 어디 사는 누구신가? 10년을 찾아왔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대서야 되겠어? 예, 저는 삼서남에 사는 명월이라고 합니다. 삼서남이라. 아, 만물산 계곡에 있는 신선 셋이 산다는 큰 파위 말인가?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녀가 너무 고마워서 언제 한번 처녀의 집에 가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녀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삼서남 구경도 할 겸 말이야.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삼서남으로 오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뜻밖에도 처녀는 방긋 웃으며 선뜻 허락하였어요. 며칠 후 동네 노인 몇몇이 모여 삼서남을 찾아 떠났답니다. 노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온정 고개를 넘어섰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아래 푸른 숲과 수많은 봉우리들이 크고 작게 솟아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네, 금강산 자락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경치는
처음 보는구려. 노인들은 감탄을 하며 만물상 계곡 어귀에 들어섰어요. 눈앞에 삼서남과 독서남, 귀면암이 엄숙하면서도 장엄하게 드러났지요. 노인들은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추고 바위들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향긋한 안개가 피어나며 바위 뒤에서 처녀 3명이 걸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처녀들은 노인들을 데리고 삼서남으로 올라갔답니다. 거기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큰 대문을 지나 뜰 안에 들어서자마자 노인들은 넋이 빠져버렸어요. 커다란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연꽃과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있었답니다. 또 연못 위 작은 동산에는 향기롭고 눈부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며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아름다운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학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처녀들은 집 뒤 별당으로 노인들을 안내하였지요. 그곳에는 큰 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향기로운 술이 가득 놓여 있었답니다. 이게 혹시 꿈은 아니겠지?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꼬집었지요.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답니다. 노인들은 처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에다 또 한 잔, 2잔,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신 노인들은 어느덧 흠뻑 취했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서산에 지는 햇빛은 금강산의 봉우리들과 나무들을 붉게 물들여 놓았지요. 노인들은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대접을 너무 잘 받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들은 처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삼서남을 떠났지요. 삼서남에서 즐거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온정마을로 돌아온 노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여보게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동네 집들이 모두 없어졌잖아. 마른 잡초와 쑥대들만 무성하니. 노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혹시 길을 잘못 왔나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보니 틀림없이 제대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노인들은 마을이 있던 자리에서 좀 떨어진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한 동네를 보았답니다. 노인들은 허겁지겁 산기슭 동네로 올라갔어요. 마을 정자나무 밑에는 처음 보는 노인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저기 아래 온정마을이 어떻게 된 거요? 쉬고 있던 노인들 중 가장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는 한 노인이 나섰답니다. 온정마을이요? 내 나이 올해 90살이 넘었는데 저 쑥밭에 있었다는 동네를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기는 했소이다. 지금부터 200년 전 동네 노인 몇 사람이 어떤 처녀를 만나러 삼서남에 놀러 갔다고 하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가고 마을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지요. 지금은 옛 마을이 쑥밭이 되어버렸고 그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니, 200년 전이라고요? 노인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린 듯 하였지요.
모두들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어디 아픈 게요? 노인들은 넋이 빠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댁들은 위신데 그러시오? 누굴 찾아오기라도 하셨소? 한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예끼 여보시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무슨 농담을 그리도. 정자나무 밑에 모인 마을 노인들은 그들을 보며 모두 비웃듯이 웃었답니다. 어허, 내 말을 그리도 못 믿겠다면 당신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동네 노인들은 장난삼아 자기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것들을 물어보았지요. 노인들은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답니다. 웃고만 있던 동네 노인들은 얼굴색이 변하며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너도 나도 물었어요. 그리고는 동네의 한 노인이 벌떡 일어서며 삼서남에 놀러 가셨던 동네 어르신네들이 돌아오셨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연을 모두 들은 후 돌아온 노인들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정자나무 둘레에 모여 앉아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물으며 기뻐하였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쑥밭이 되어버린 옛 마을을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60세 아버지를 구한 아들. 옛날 중국 중원에서는 70세 노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답니다. 하는 일 없이 양식이나 축낸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70세가 되면 땅속에 우물 파고 집을 지어 그곳에 가둬두었어요. 일주일치 식량인 생살과 함께 말이지요. 일주일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져 노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중원에서 떨어진 곳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어느 왕자는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중원의 풍습을 받아들였지요. 70세가 아닌 60세 노인이 되면 움집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결국 굶어 죽게 한 것이었답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를 움집에 가둬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 만든 나라 법이었어요. 이 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답니다.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60세가 되면 누구나 생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즈음 그 나라의 어느 마을에 40세를 훌쩍 넘겨 혼이 난 품팔이꾼이 있었어요. 부인은 그보다 10여 세나 적었고 혼이 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요. 품팔이꾼은 아들을 얻어 기뻤지만 이내 살림이 어려워졌어요. 자신의 품팔이 일로는 살기 힘들어 아내가 삭발레를 하여 살림을 보탰는데 아들을 돌보느라 아내가 일할 수 없게 되어서였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아들을 낳은 뒤 병까지 얻었답니다. 쪼들리는 형편에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었지요. 아내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넉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당신이 세상을 뜨다니 어린 것을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품팔이꾼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그는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먹이기 위해서였지요. 아이고 불쌍해라. 엄마 젖을 먹지 못해 볼이 홀쭉해졌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들은 품팔이꾼의 아들에게 젖을 먹여주었어요.
분파리꾼은 젖동량을 하여 아들을 길렀답니다. 아들은 동네 아주머니들 덕분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들이 3살이 되었지요. 분파리꾼은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둔 채 분파리 일을 다닐 수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그는 어느 높은 벼슬아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에서 머슴을 살며 아들을 키웠답니다. 벼슬아치 집에는 아들과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벼슬아치의 딸과 좋은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같이 놀았답니다. 좀 더 커서는 함께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지요. 아들은 14세 소년으로 자랐어요. 이제는 제법 철이 들어 아버지 걱정도 하였답니다. 이제 몇 년 뒤면 아버지가 60세가 되시지. 그러면 움집을 지어 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셔야 한다. 일주일치 식량과 함께. 식량이 떨어지면 목숨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임금님은 왜 이런 끔찍한 법을 만들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며 생이별을 하게 하실까?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 60세가 되려면 몇 년 안 남았으니 그동안이라도 편히 쉬게 해드리자.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대신 벼슬아치 집의 머슴이 되었어요. 몇 년 뒤 아버지는 드디어 60세 생일을 맞이하였지요. 이제는 아들이 움집을 지어 일주일치 식량과 함께 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셔야 하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움집에 데려간 뒤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헤어지라 하지만 저는 결코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혼인하여 얻은 며느리와 손자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움집에 모실 때 일주일치 식량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매일 밤 움집까지 식사를 날랐지요. 아버지,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바빴습니다. 밭갈이를 하였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난 네가 돌봐주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단다. 낮에는 햇볕도 쬐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요즘은 밥맛도 좋아 밥을 2그릇이나 먹는단다. 그러세요? 아버지가 잘 지내시니 저도 기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라에서 알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였지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벼슬아치의 딸이 아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가깝게 지내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서로 좋아하고 있었지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요즘 조정이 근심에 잠겨 있대.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3가지 문제를 내는데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라 망신이라고 임금님과 대신들이 한숨만 쉬고 있대. 그런 일이 있었구나. 3가지 문제가 꽤 어려운가 보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물론이야. 사신이 며칠 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어대겠어.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흉께나 보겠지. 그래서 임금님은 3가지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벼슬까지 주겠대.
아들은 세 가지 문제를 듣고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가 그대로 전하였어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이구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아들에게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벼슬아치를 찾아가서 말하였지요. 저를 왕궁까지 데려다 주신다면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슬아치는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가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알아맞힌다면 너를 내 사위로 삼으마. 벼슬아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답니다. 아들은 왕과 대신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신 앞에 섰답니다. 사신은 그를 말끄러미 쳐다보더니 공작새가 들어있는 세 장을 가리키며 첫 번째 문제를 내었어요. 저 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공작새다. 이 나라에 와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 죽어가는데 무엇을 먹여야 살아나겠느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삿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줄을 걷어다 먹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들의 대답에 거미줄을 걷어다 공작새에게 먹였어요. 공작새는 거미줄을 받아먹고는 곧 기운을 차렸지요. 사신은 홍두깨 방망이를 보여주며 두 번째 문제를 내었답니다. 이 방망이는 위아래가 똑같이 굵고 둥글다.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겠느냐? 위아래를 구분하려면 방망이를 물에 담가야 합니다. 나무는 원래 아래쪽이 무겁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물에 담그면 더 잠기는 쪽이 아래입니다. 사신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똑같이 생긴 흰 말 두 마리를 끌고 와서 보여주며 세 번째 문제를 내었답니다. 저 말들은 똑같은 암컷이고 몸집도 비슷하다. 어느 쪽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가려내어라.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구간에서 여물을 주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마리 말 앞에 각각 여물을 담아 놓으면 다른 말의 것까지 먹으려 하는 놈이 새끼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 새끼는 끔찍이 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미 말은 새끼 말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끼 말은 다르지요. 철이 없어 어미의 먹이까지 넘보는 거랍니다. 으스대던 사신은 코가 납작해졌어요. 아들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느냐? 아들이 대답하였어요. 임금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입니다. 60세가 넘으셨는데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제가 움집에 매일 식사를 나르며 모시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상을 내리시는 대신 60세 노인을 움집에 가둬 죽이는 무서운 법을 없애주십시오. 임금은 법을 만든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의 말이 옳구나. 60세가 되었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무서운 법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아버지 같은 노인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배이니라. 사람이 늙으면 아는 것이 많고 얼마나 지혜로우냐. 우리나라에 노인이 없어 사신이 낸 문제들을 여태 풀지 못했던 것이지. 그러고 보니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용기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고 미련한 나를 깨우쳐 주기까지 하였다. 그 무서운 법은 지금 이 순간 폐지하니 너는 아버지를 오래오래 모시도록 하여라.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였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오죽 기쁘겠어요.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지요. 이때부터 이 나라에는 60세가 되면 노인을 움집에 가둬 죽이는 대신 큰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생겨났답니다. 환갑잔치를 열게 된 것이지요. 한편 아들은 벼슬아치의 딸과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첫째 부인이 내다버린 둘째 부인의 아들. 딸만 8을 둔 왕이 있었답니다. 왕은 아들 없는 것이 불만이었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한탄을 하였어요. 치질이 복도 없지. 남들은 줄줄이 낳는 아들을 난 아직 하나도 얻지 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임금 자리를 물려받는단 말인가. 아무리 한탄한들 소용이 없었지요. 없는 아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왕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은와 카에고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새로 왕비를 하나 얻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젊은 여자라면 어쩌면 쉽게 아들을 낳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다. 왕은 은하 카에고 왕비를 찾아가 자기 결심을 털어놓았어요. 왕비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 둘째 왕비를 맞아들이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으시겠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둘째 왕비를 궁전으로 불러들이지 말고 정원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알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리다. 왕은 왕비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궁전 밖에 있는 정원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었답니다. 둘째 왕비로 뽑힌 여자는 오쿠 우이보였어요. 이 여자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인 젊은 가부였지요. 오쿠 우이보는 정원의 별채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들이 이 여자를 홀대하였지요.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했답니다. 요리사는 걸핏하면 밥을 굶겼어요. 오쿠 우이보가 하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것은 은하 카에고가 입김을 넣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은하 카에고는 하인들에게 둘째 왕비를 철저히 푸대접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지요. 오쿠 우이보는 서글펐어요. 질투심에 눈이 먼 은하 카에고의 싸늘한 눈빛을 대할 때면 가슴이 섬뜩하였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밟는 듯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쿠 우이보는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임신을 한 것이었지요. 오쿠 우이보는 이 소식을 먼저 왕에게 알렸답니다. 왕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구려. 아들 하나만 낳아주시오. 예, 대왕마마, 꼭 아들을 낳겠습니다. 오쿠 우이보는 이번엔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꼭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랍니다. 은하 카에고도 둘째 왕비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은하카에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이를 어쩐담? 오쿠우이보가 아들을 낳으면 어쩌지? 그럼 나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은하카에고는 불안하였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어느새 아이 낳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를 궁전으로 불러 마주 앉았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몸을 풀 텐데 당분간 궁전에 와서 지내거라.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다. 왕비마마,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다. 난 이제까지 딸만 8을 낳았지. 그런데 너마저 또 딸을 낳는다면 대왕마마께서는 실망이 크실 것이야. 아들을 낳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딸이라면 강가에 내다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대왕마마께는 내가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잘 해두마. 오쿠우이보는 은하카에고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자기로서는 딸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쉽게 동의한 것이었지요. 오쿠우이보는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며칠 뒤 진통이 와서 배가 아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은하카에고가 찾아왔어요.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의 눈을 까만 천으로 가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픔이 좀 가라앉을 것이야. 이 말을 듣고 오쿠우이보는 감격했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왕비마마는 겉으로는 쌀쌀해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구나. 오쿠우이보는 진통을 하는 중에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밤이 깊어서야 오쿠우이보는 귀여운 아기를 낳았어요. 은하카에고가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지요. 아니, 계집 아이로구나. 은하카에고는 오쿠우이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예? 딸이라고요? 딸을 낳았구나. 이를 어쩌지? 은하카에고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오쿠우이보는 눈을 까만 천으로 가리고 있어 아기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은하카에고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딸을 낳았으니 약속대로 강가에 내다 버려야겠구나. 은하카에고는 이렇게 말하며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방에서 나갔답니다. 궁전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였어요. 은하카에고는 궁전을 벗어나 강가로 향하였지요. 은하카에고는 모래강변에 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불이 났게 궁전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은하카에고가 아기를 버리는 광경을 강가 오두막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았답니다. 이 할머니는 은하카에고가 왕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벌을 받고 싶나? 이 어린 것을 내다 버리다니. 할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지요.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오두막집으로 갔답니다. 왕비 은하카에고는 왕에게 오쿠우이보가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왕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저런 변이 있나? 아들을 바랐더니 나쁜 일까지 생기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왕은 절망감에 빠져 탄식하였어요. 한편
모래 강변에 버려져 할머니 손에 거두어진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기는 의젓한 소년이 되어 할머니의 일을 곧잘 거들었어요. 고기잡이며 농사일이며 못하는 일이 없었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소년의 부모님을 찾아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는 소년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예, 하지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살아계신단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소녀는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부모님은 지금 머나먼 남쪽 나라에 살고 계시단다. 그곳까지 가려면 여행 허가를 얻어야 하니 나랑 같이 궁전에 가자꾸나.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궁전은 으리으리하였어요. 소년은 웅장한 건물을 보고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하였지요. 궁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에게 할머니가 말하였어요. 대왕마마를 만나러 왔소이다. 강변 오두막집에 사는 노파라면 아실 거요. 할머니는 왕을 잘 알았어요. 왕이 오래전에 강가로 낚시질을 자주 왔기 때문이었지요. 문지기가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대왕마마께로 갑시다. 할머니와 소녀는 문지기의 안내로 궁전의 긴 복도를 걸었답니다. 복도를 지나자 넓은 방이 나왔지요. 할머니와 소녀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옥자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노파, 오랜만이군 그래. 대왕마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대왕마마를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왕은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어요. 헌데 이 아이는 누군가? 노파에게 이런 손자가 다 있었던가? 대왕마마, 잠시 귀 좀 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왕에게 바싹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귀옛말로 속삭였지요. 대왕마마,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왕마마의 아드님입니다. 아니, 뭐라고? 왕은 눈이 커졌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아들이라니 나한테 아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대왕마마,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의 일이라니. 둘째 왕비께서 죽은 아기를 낳으셨다면서요. 그렇지. 첫째 왕비가 나한테 분명히 그랬네.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것인가? 그때 죽었다는 아기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첫째 왕비께서는 둘째 왕비께서 낳으신 왕자님을 강변에 내다 버리셨지요. 셋나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버려진 왕자님을 제가 거두어 10년 동안 키워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이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인가? 혹시나
둘째 왕비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또 제가 적적하고 외로워 자식 삼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앞서 그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왕은 믿어지지 않는 듯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어요. 과연 그 얼굴에 둘째 왕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눈이 크고 코가 뭉툭한 것이 영락없는 자기 얼굴이었어요. 왕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지요. 틀림없는 내 아들이로구나. 왕은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년도 왕의 품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왕은 오쿠 우이보에게 연락하였어요. 오쿠 우이보가 궁전으로 달려왔지요. 오쿠 우이보는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아,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오쿠 우이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년의 얼굴에 자기 뺨을 비볐답니다. 그때 은하 카에고가 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궁전이 온통 시끄럽고 울음바다가 되어 있어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지요. 왕은 은하 카에고를 보고 소리쳤어요. 요망하게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흉악한 짓을 한단 말이냐.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내다 버린 그 아기다. 은하 카에고는 왕의 말을 듣고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왕은 은하 카에고를 멀리 귀양 보내었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아들을 얻은 왕은 오쿠 우이보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백두산을 지킨 장수와 공주. 옛날부터 백두산 근처는 먹을 것이 많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해서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술 사나운 흑룡이 나타나서는 온갖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어요. 불칼을 휘둘러 나무들을 태우고 물줄기를 막아버렸지요. 물이 흐르지 않자 논밭에서 자라던 곡식이 말라 죽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살기 좋던 곳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백두산 부근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웃나라 왕자들이 줄을 지어 청혼을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큰 나라의 왕자가 와서 청혼을 해도 공주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왕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재주가 많아도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공주는 오로지 왕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지금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는 흑룡을 물리치세요. 그럼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왕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흑룡을 물리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나서다가는 목숨을 잃을 게 뻔한데요. 제 배필이 될 사람은 오로지 흑룡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가 아니어도 설령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생겼다고 해도 흑룡을 물리칠 수 있다면 저는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살 거예요. 공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왕자들은 하나같이 입맛만 다시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한편 백두산 주변에 백장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백성들이 괴로움에 빠져 한탄만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물줄기를 찾아다녔지요. 물줄기를 찾아야 다시 땅이 기름져지고 곡식이 자랄 테니까요.
한데 백장수가 온갖 고생 끝에 물줄기를 찾았다 싶으면 그때마다 흑룡이 회방을 놓아 또다시 샘터가 돌산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흑룡을 물리칠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탄하며 백장수는 물줄기를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이 소문을 공주가 듣게 되었어요. 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한달음에 백장수를 만나러 갔답니다. 당신이 백장수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주님. 백장수가 공손히 대답하였어요. 흑룡을 물리치고 싶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주가 기뻐하며 말하였어요. 그럼 제가 흑룡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흑룡조차 모르는 곳에 옥장천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이 물은 영험하여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으나 마음이 곱고 행동이 용감한 사람이 마시면 그 힘이 몇백 배나 세진답니다. 아마도 백장수님이 바로 그 사람인 듯합니다. 저와 함께 옥장천으로 가시겠습니까? 공주와 백장수는 곧장 옥장천으로 달려갔어요. 그 뒤 백장수는 석 달 열흘 동안 옥장천의 물을 마셨지요. 이렇게 100일이 지나자 공주가 옥장천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저와 백두산으로 가시지요. 공주와 백장수는 백두산 꼭대기로 갔답니다. 자, 이제 이곳을 파세요. 그럼 물이 솟을 거예요. 공주가 백장수에게 커다란 삽을 주며 말하였어요. 백장수는 한 삽 크게 떠서 아래로 던졌답니다. 얼마나 크게 팠는지 한 삽을 파내 던지면 그대로 봉우리가 될 정도였어요. 백장수가 16삽을 푹푹 떠내자 커다란 구멍에서 물이 콸콸콸 솟기 시작하였지요. 그 물은 산 밑으로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어요. 이제 백성들이 숨을 좀 쉬고 살겠습니다. 공주가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흑룡이 이 물줄기를 내버려 둘지 걱정입니다. 백장수가 땀을 훔치며 걱정스럽게 말하였어요. 한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흑룡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왔지요. 내 이놈 백장수야, 누구 마음대로 물줄기를 파는 것이야. 흑룡은 거대한 몸을 꿈틀대며 불칼을 휘둘렀어요. 내 이놈 흑룡아, 무슨 심보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냐? 백장수도 지지 않고 소리치며 큰 칼을 휘둘렀답니다. 싸움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백두산 주변이 온통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지요.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뒤덮였고 흑룡이 내뿜는 불길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던 나무도 모두 불탔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흙먼지가 일어나고 그 바람에 애써 파놓은 물줄기가 또다시 막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만 백장수가 공주가 잘 있는지 한눈을 판 사이에 흑룡이 불칼로 백장수를 내리쳤어요. 백장수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누구라도 내게 대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흑룡은 사나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았답니다. 공주는 큰 바위 밑에 숨도 쉬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흑룡은 심술궂은 눈으로 쓰러진 백장수를 흘겨보고는 다른 봉우리로 날아갔답니다. 흑룡이 가버리자 바위 뒤에 숨어있던 공주가 백장수에게 달려왔어요.
백장수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답니다. 공주는 백장수를 안고 급히 옥장천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옥장천 물로 상처를 씻어내었지요. 백장수는 공주의 정성과 옥장천 물의 효험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았답니다. 또다시 석 달 열흘 옥장천 물을 마시며 힘을 길렀어요.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늘은 반드시 흑룡을 물리치겠습니다. 백장수가 각오를 다지며 공주에게 말하였어요. 부디 흑룡을 물리쳐 백성들을 이 고난에서 구해주십시오. 공주가 간절하게 말하였지요. 백장수와 공주는 또다시 백두산 꼭대기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꼭대기 흙을 파기 시작하였어요. 얼마나 팠을까? 물줄기가 호수처럼 빈 구멍을 가득 채우며 고였답니다. 흑룡이 또다시 날아올 거예요. 얼른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공주는 안전한 곳을 찾아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흑룡이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날아왔답니다. 네 이놈 백장수야. 그때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아나 또다시 물줄기를 만든 것이야. 네 이놈 흑룡아, 오늘로 네 못된 횡포도 끝이다. 백장수는 흑룡이 내리치는 불칼을 온 힘을 다해 막았답니다. 그러곤 흑룡이 내리쳤던 불칼을 다시 들어 올리기도 전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어요. 백장수의 칼은 갑옷처럼 튼튼한 비늘을 뚫고 흑룡의 몸에 박혔답니다. 그러자 흑룡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지요. 네 이놈 백장수야, 내 언젠가는 네 원수를 꼭 갚아주마. 흑룡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러곤 시커먼 먹구름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제 되었습니다. 백장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살겠어요. 공주가 뛸 듯이 기뻐하며 바위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흑룡을 물리치셨으니 제 남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가 수줍게 묻자 백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이토록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백장수와 공주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을 꼭 맞잡았어요. 그 뒤 공주와 백장수는 백두산 천지 속에 수정궁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천지 물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물론 사나운 흑룡이 시시때때로 검은 구름을 몰고 와 번개를 번쩍이고 천둥을 치고 우박도 쏟아붓고 심수를 부렸지만 백장수와 공주가 무서워 예전처럼 물줄기를 막지는 못했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 사이였지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만날 때마다 집안을 일으켜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고는 하였답니다. 길동이가 말하였어요. 장사를 할 만한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무얼해서 돈을 벌겠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야. 복동이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소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어느 대감댁에서 성실한 머슴 두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들어보니 일만 성실하게 하면 세경이 다른 곳보다 후하다는 것이었어요. 두 소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곳에서 머슴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두 소녀는 곧 그 대감댁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써달라고 청하였어요.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단 말이냐? 대감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어요. 예, 저희가 어리긴 하지만 농사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두 소녀는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힘센 청년을 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을 쉽게 할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에 비해 너무 어리구나. 대감이 말하였어요. 대감마님, 일은 힘도 중요하지만 근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일이 될 리 없습니다. 비록 청년들보다 힘은 모자랄지 모르나 저희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복동이가 말하였어요. 대감마님, 근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곧 청년이 될 것입니다. 길동이도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말하였어요. 대감은 두 소년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긴 하나 생각이며 말하는 것이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 너희들은 내 집에 얼마나 있을 생각이냐? 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세경을 모아 땅을 조금이라도 살 생각입니다. 대감은 두 소년이 볼수록 기특한 생각이 들어 이미 마음속으로는 두 소년을 머슴으로 쓸 것을 결정하였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을 믿고 일단 너희들을 써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성실의 약속을 어길 때는 언제라도 새 머슴을 구하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댁의 머슴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몸에 익힌 두 소녀는 일을 곧잘 하는 편이었지요. 때때로 둘 중의 하나가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다른 한 사람이 충고하여 단 한 번도 성실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 없었답니다. 두 소년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대감은 마음이 흐뭇하였어요.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동안 두 소녀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3년 동안의 세경을 모아서 고향에 얼마간의 땅을 마련했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어요. 두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대감은 몹시 섭섭하였지요. 자네들이 몇 년만 더 내 곁에 있어주면 참으로 좋겠는데 꼭 고향으로 가야겠는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두 청년의 의젓한 말을 듣고 보니 대감도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떠나야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아주 성실한 자세로 일해주어 참으로 고마웠어. 내가 집사에게 말해두었으니 나머지 세경을 받아가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청년이 이렇게 인사하며 대감 앞을 물러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대감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였지요.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서 안 됐네만 기니 쓸 데가 있어 그러니 오늘 밤에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두어 발씩 꼬아주게.
예,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복동이는 집단을 한아름 안고 일하는 방으로 갔답니다. 참나, 돈도 다 계산했는데 무슨 새끼를 꼰다는 것이야? 길동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불평하였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해야지. 복동이가 말하였지요. 하고 싶으면 혼자서 많이 하렴. 나는 모처럼 홀가분하게 놀러 갔다가 올 테니까. 길동이가 놀러를 나간 뒤 복동이는 혼자서 가느다랗고 튼튼한 새끼를 꼬았어요. 길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지요. 그런데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자기 전에 새끼를 꼬아야겠구나. 신용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 길동이는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밤새 노느라 졸리고 피곤해서 차분히 새끼를 꼴 수가 없었지요. 길동이는 되는 대로 거칠고 굵은 새끼를 꼬아놓고 잠자리에 누웠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청년은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께 하직 인사를 하러 갔어요. 대감마님, 저희들은 이제 떠나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참, 말씀하신 새끼는 여기 있습니다. 두 청년이 새끼를 대령하자 대감이 말하였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 새끼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두 청년을 데리고 뒷방으로 갔답니다. 내가 새끼를 꼬아달라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고 싶어서이다. 자, 이 궤에 있는 엽전을 자기가 꼰 새끼줄에 마음껏 꿰어가거라. 이것이 내가 내리는 상이다. 예상 밖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얼 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어가지 않고. 대감이 다시 한번 재촉하는 바람에 두 청년은 궤 안에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꿰기 시작하였지요.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깰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굵고 거칠게 새끼를 꼰 길동이는 처음에 집은 엽전 한 입도 꿰지 못하고 애를 썼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한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꿰어올 수 있었고 길동이는 엽전 두 입만을 더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지요. 길동이는 뒤늦게 후회를 하였답니다.